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운영입니다. 전일 증시를 보게 되면 아침 출발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수가 219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차익 실현이 또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결국 이제 장중에 보합권 전후에서 흐름을 보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램이란 부분이 실제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갔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수란 부분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위로 사는 과정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지수를 받추거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시킨다가 되긴 하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전망 자체를 대부분 안 했었기 때문에 우선 매도 효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빠르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경기 관련 대응 쪽에서가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다시 급등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분이 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가 다이렉트로 움직인다가 됐을 때가 지수를 약 2180포인트 전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다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들어가기 전에 그 전달 대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온 게 있으면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갔다면 오히려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것인데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베이시스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만기일날 프로그램 매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양쪽을 다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2150포인트를 올라타서 마감이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15조 8천억이 나왔다. 거래대금이 여전히 많다가 되는데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한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그동안 있었던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간다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대금은 더 크게 증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주가 자체가 위에서 내려온다가 될 경우는 그 라인대가 매물이 생긴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2190이라든지 220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타나거나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윗자리가 더 넘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수정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제 어저께 소폭 매도를 했다 정도 됐었고 그리고 기관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다 정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에서 다시금 매수를 일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실제로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만기 쪽에서 외국인들이 얼마큼 다음 9월물로 롤오버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로 최근까지의 흐름을 볼 때는 롤오버를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물 쪽에서 그동안 많이 갖고 왔었던 누적 포지션을 일부 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데 우선은 누적적인 부분에서는 84,000개까지 다시금 늘어간 모습이고 베이시스는 다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자체가 아침에 출발해서 강세 베이시스를 다시금 만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일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오히려 소폭 상승이 나타났다 되고 0.64%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역시 10조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1,300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1,400억의 매도가 나타났다는데 외국인과 기관에서가 대규모로 출회가 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코스닥에 대한 강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번 주가 어제까지 중국도 많이 올라갔었고 국내 증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부분의 증시가 다들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상승이 나타난 만큼 차익 실현이 일부 출회되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졌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고요.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우선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미증시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약하다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가치주라든지 그동안 경기 관련된 쪽이 많이 무게가 실려 있는 S&P라든지 다우지수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든가, 다우지수가 강보합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0.69%의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저께 가장 큰 이벤트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유럽 ECB에서의 팬데믹 긴급 관련된 매 프로그램 규모, 즉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부양책 규모를 더 늘린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독일 역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크게 확대한다는데, 독일이 이제 발표한 경기 부양책 규모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부양책 규모가 약 GDP 대비해서 13%가 되는데 그 이상의 발표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로 전체 GDP 대비해서 거의 10%대 이상의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양책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가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보다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유럽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유럽 증시도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187만 7천 명으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 된다.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업종별로 보면 여전히 경기 관련주들이 좀 더 강세를 띠는 반면에 오히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이라든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이제 강보합 정도로 끝났고, 유가 역시도 소폭의 강보합. 반면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약 1.98% 하락이 나타나면서 57.4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 약세가 이어지는 것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0.5%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란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시장에서 상승 추세, 강세를 띌 때마다 종목별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 차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를 이제 우리가 볼 때 크게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은 달러가 약세를 띈다면은 실제적으로 신흥국이라든지 국내 같은 경우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가 됩니다. 반면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를 띄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의 자국 투자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동안 미증시가 작년까지 계속해서 독보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미증시로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셨지만 해외에서도 역시 많은 자금이 쏠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쏠렸던 자금이 달러가 약세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결국 차익 실현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환차 손을 우려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작년 말에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수상으로 약 96선 정도에서 작년에 마감이 되었었고, 초반에 시장에서 달러화가 소폭 상승을 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실제로 미증시도 어느 정도 강세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중국에서의 경제가 봉쇄화되고 생산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달러의 강세를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미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S&P 지수를 기준할 때 3,400이라는 자리 때까지 올라왔다가, 그러고 나서 중국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부분이 결국 달러의 약세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점 자리 때 깨는 순간 미 증시 자체가 한번 상당히 강한 조정을 받았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유행이 되기 시작하고 유럽이라는 데가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활동 자체가 셧다운이 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발표되면서 결국 시장에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때가 이제 달러 수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되면서 다시 한번 미증시는 2190이라는 저점을 만들었다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서서히 달러가 약세에 뜨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 어저께 종가가 3112포인트로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무너지고 그리고 폭락이 나타나고 대공황의 버금갈 수준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전까지 달러가 강세해서 약세로 떨어졌다, 미증시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증시가 다시금 작년에 종가 수준 때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미증시에서의 조정이 나타나게 될 경우, 달러 하가 더 약세를 띠게 될 경우
미증시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흥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차별적인 흐름을 미증시보다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미증시가 한번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한 번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 코스닥이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이 다른 지수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주들이 그동안 상승을 워낙에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가 되겠죠. 그에 반해서 시장에서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했었던 화장품 같은 중고 소비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소폭 강세를 보여줬다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 관련주, 그러니까 지수가 시장에서 경기 관련 애들이 움직이기 전에 시장 자체가 먼저 중심에서 많이 섰던 쪽이 언택트 관련인데 시장 자체가 원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는 경기 관련주, 가치주, 성장주, 방어주 주로 이렇게 나눈다. 어느샌가 시장에서는 언택트, 텍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관련주가 텍트주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경기 관련 올라갈 때 언택트주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제 국내 증시에서 경기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언택트가 다시 움직일 거야 라고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다만 시장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셧다운이 없다라는 측면 이 부분은 결국 언택트가 시장을 앞으로도 끌고 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는 어느 정도 이쪽도 긍정적인 쪽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제약업종지수가 어저께 세트리온이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도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나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내 제약사라든지 국내 바이오 관련 회사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인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일봉사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 라인대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채널로 만든다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14년도, 15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강세되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할 때 그 당시 증권가에서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젊은 대리라든지 젊은 증권사 직원들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 좋다라는 관점으로 상당히 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 강세를 계속해서 베팅하신 분들은 거의 그 당시에 용대리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신고가를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채널의 상단 자리, 세 번째 자리까지 현재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넘어가서 새로운 추세를 만든다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지만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는 차익 실현과 이탈을 할 가능성도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외인들 매수 자체가 삼성전자와 세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화학 이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약간은 그 전날까지 하고는 많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전날까지는 2차 전지와 네이버라든지 같은 인터넷 이런 그 제약바이오를 주로 매도를 했었는데 삼성전자 매수는 요 근래 꾸준히 이어졌다는 건 변동이 없지만 제약바이오라든지 네이버, 2차 전지 이런 쪽을 동반 매수로 주로 들어왔다가 되겠죠. 반대로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많이 샀었던 금융 같은 뭐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조선주 이런 쪽에 대해서 주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가 좀 더 나타났다가 됩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도 바로 보도록 하죠.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시총 상위 프로그램이 어저께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한 시총 상위가 들어왔는데 역시 동반 매수는 삼성전자와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쪽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요. 반대로 매도의 경우는 삼성중공업을 중심한 삼성 SDS, 롯데케미칼, 하나금융 같은 많이 올라간 경기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에서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그 시장에서 주간 단위 또는 길게는 뭐 한 달 단위로 지수가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렸는데 실제로 대형 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가 다이렉트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드릴 때 실제로 박스권 상단이 얼마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올해 고가 라인이 2240포인트 전후이기 때문에 거기가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주간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박스권이 계속해서 상단 자리로서 움직였던 자리가 290에서 292포인트가 박스권 상단이었고 올 초에 이 부분을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갔다는 부분에서 시장 자체가 더 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때는 실제로 한번 넘어갔던 그런 구간이 되는 것이고 앞전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260이라는 자리대를 깨게 될 경우가 220이라는 자리대, 230이라는 자리대 그 라인대가 박스가 하나 마디폭이었었는데 그 이하를 한번 시장이 왔다 갔다가 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지금은 박스가 하단 자리를 올라타고 상단 자리였던 자리대를 이제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자리가 어저께 292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를 건드리고 나서 어저께 소폭 내려왔다 되죠. 그럼 여기서 국내 증시가 따로 차별화가 되면서 강세를 띠면서 박스권 상단 넘어간다 할 경우는 올해 고가 라인대, 이 라인대까지가 상승이 추가로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라인대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GTS가 들어오는 가능은 독일하다가 될 것이고요. 어저께가 이제 고가를 만들고 다음 주 만기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가 않다 된다면 그때는 조정을 박스권의 중간마디 275자리 전후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채널 자체가 하단에서 중요 자리대로 이 추세를 가지고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이 라인대까지 떨어지게 될 경우가 약 270 소폭 아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드렸을 때가 이 정도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292라는 고가 라인에서 추가적인 상승폭 마디가 해봐야 2,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선물지수 일간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동일하죠. 일간으로 보게 되면 292라는 자리대, 이 라인대가 동일하다 되는데 시장에서 파생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지수가 바닥을 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안 빠지고 선물 쪽에서 급등을 일으킬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파생 쪽에서 사실 어느 정도 충분하게 뭐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갖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시장에서 이쪽이 대박이 났다라면서 약간 좀 쫓아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3월달 만기일이 이날이었죠. 그래서 3월 만기 때까지 지수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기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급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시장에서 하방이 결국은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났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가 엄청난 수익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 반등을 해봐야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니 시장에서 올라갈 때마다 다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인버스를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셨다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집이 들어왔던 구간은 실제 이 가격대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선물로는 220포인트 전후에서 실제 들어왔었는데 그 220포인트 전후에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집이 주가가 빠졌다,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급반등을 시킬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급반등을 시키고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게 하다가 그리고 나서 4월 옵션 만기일 때가 오히려 저점 대비해서 약 24%라는 급등이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당시가 4월 둘째 주 만기까지가 시장 자체 지수가 1710에서 1910포인트까지가 열린다고 했던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집한 평균 단가를 감안할 때 그만큼은 최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었는데 실제로 이 구간에 오게 되니까 그 당시 시장 분위기가 지수가 1750 전후까지 왔다, 1800까지 왔다.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끝났으니 시장에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동일합니다.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청산을 한 것이 아니라 더 끌고 간다 포지션을 만들었었고 개인과 기관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한 번 더 빠지면서 쌍바닥 만들 거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 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끌고 오다가 5월 달에는 결국 만기일날 양매도 거의 동일하게 끝났다가 되죠. 그러면 이제는 6월 만기가 다가올 때 제가 5월 달 만기가 끝나고 이제 5월 말에 6월 달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치 전망을 할 때
투신이라든지 개인들이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수가 너무나 크다. 그러면은 6월 만기는 옵션 만기가 아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위를 최대한 뽑을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다음 주에나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했던 부분이 수요일날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일날 어느 정도 목표가 왔다라는 부분 다 정리를 했다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 자리를 인식을 했다가 되는데, 현재는 수요일날 급등이 나오면서 콜에서 상방 포지션에서 엄청난 수익이 났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금 상방이나 하방이나 옵션에서 프리미엄이 감소가 돼야 될 구간인데 굉장히 높아졌다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추가로 상승을 가게 뽑기가 상당히 어렵다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끝나고 나서도 사실 시장에 큰 기대는 사실 별로 안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지수도 선물지수와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박스권 상단 자리가 결국 2160에서 70포인트인데 다이렉트로 올라간 자리 2160에서 전망까지가 2160인데 2170까지 왔다가 다시금 빠졌다 되죠. 그럼 최소 긍정적인 쪽으로 적용을 할 때가 시장에서 박스권 중간이라든지 하단의 지지를 받는다, 또는 추세 라인 때 지지를 받는다 할 때가 약 고가 대비해서 5에서 9% 정도의 조정이 가능하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6월달 시작은 똑같죠. 증권사에서 상저하고다, 그게 아니라 상고하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단 자체에 대한 추가 상승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상단은 2180짜리 전후 다이렉트 최대로 봤었는데 이 부분이 어저께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2240짜리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자리 때는 돌파하고 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되기 때문에 아마 6월달 상반기까지는 이 라인대가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은 동일하게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수급은 우호적이다. 그 부분은 동일하지만 추가 강세를 할 만큼의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강세를 띄거나 버티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조정폭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변곡 자체가 미증시가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국내가 다음 주 목요일인데 시장에서 마디 지수가 19거래일 마디라고 해서 그 19거래 동안 계속 상승을 보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중간에 상승하고 나서 쌍복을 만드는 과정까지 여기서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업종 다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어저께 IT, 시총상위 삼성전자까지도 기본 마디포, 그 추가 강세 마디포 다 뽑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 업종에선 자동차 건설 정도만 남았다고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 그동안 못 움직였던 소외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가 이제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별로 시장에 대한 큰 기대 자체는 역시 안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빠져도 상관없고 올라도 상관없는 포지션을 만들어놨는데, 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고가, 최고가에 판다는 건 욕심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밑에서부터 사왔다면 나머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알아서 먹으라고 나눠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